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국내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조금 내용이 다소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컨텐츠는 조금 스킵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언가 여러분의 사진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상적인 부분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게 될 시간은 2015년 2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5일 2014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혼자 남았던 어머니가 늘 걱정되었던 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의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가는 것만큼은 늘 함께 가자라고 약속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5일이 바로 약속했던 그날입니다. 화성시 정남면에 사시는 어머니 66세 박 씨에게 아들은 향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 어머니 박 씨가 안 계셨던 겁니다. 평상시에 어머니는 외출도 안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지 않고, 그리고 꼭 어딜 가시게 되면 나 어디 간다 라고 꼭 연락을 주셨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인데 함께 병원을 가기로 한 날 그렇게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도착했던 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로 물어봤던 지인이 누구였냐면 15년 전부터 부모님 집 바로 옆에, 그러니까 본체 옆에 있는 별채라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판넬처럼 만들어 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새를 살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줬던 58세 김 씨에게 먼저 어머니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근데 김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시내에서 내가 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당시 아들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시내에 연락 없이 한번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바로 그날 저녁 2월 5일 저녁이 돼도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2015년 2월 5일 저녁 7시 20분 어머니 박 씨의 아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실종 신고가 바로 접수된 이유가 또 뭐였냐면 연세도 많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던 분, 평상시에 뭔가 치매 같은 병을 앓고 계셨던 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접수를 받자마자 생존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일단 전날이었던 2015년 2월 4일 저녁까지는 통화 내역이 확인되고 금융 거래 내역이 확인됩니다. 카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CCTV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2월 4일 저녁 이후부터는 모든 어떤 흔적들이 다 사라져 있던 거였죠. 즉 스스로 잠적을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은신한 게 아니면 이건 분명히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CCTV상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되었던 건 2015년 2월 4일 저녁 8시 23분 저녁 예배 교회 행사를 다녀오고 집으로 귀가할 때 찍힌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오는 모습도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모습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종된 어머니 박 씨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경찰분들도 생각은 똑같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집에 들어간 게 확인됐고 나오는 적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의심은 단 한 명에게 향해 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단 한 명이 의심이 가게 될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 아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시내에서 봤는데? 라고 얘기한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15년간 월세를 내며 별채에서 살았던 남자. 이 남자는 분명 어머니를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내에 나가는 상황이 아예 없었습니다. 바로 그 김 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여기가 그 사건 현장 집입니다. 본체와 별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원래 집 옆에 조그맣게 어떻게 보면 판자처럼 만들어 놓은 집이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실종되게 되면 가장 큰 빈도는 자발적 문제입니다. 뭐 질병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심경 변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이 경우엔 CCTV에서 마지막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건 분명 집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CCTV 각도상 존재하는 모습을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014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2015년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으며 그 옆집에 있던 남자까지 딱 두 사람입니다. 바로 현재 사라져버린 박 씨와 15년간 살았던 김 씨까지죠. 그리고 김 씨의 거짓말이 분명히 있었을 땐 이 둘 사이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분명 면식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15년간 서로 알아갔던 관계였거든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경찰분들도 용의선상에 김 씨를 올려놓고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집 내부에서의 흔적. 왜냐면 분명 집 안에 박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김 씨의 흔적입니다. 도대체 김 씨는 당일날 어떤 행적을 했을까? 예를 들어 2월 4일, 2월 5일 실종됐을 그 시기에 김 씨가 집안에 없었다면 김 씨는 용의선상에서 아예 벗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김 씨의 흔적부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 씨의 행적이 확인되는 날짜는 2월 5일에도 확인됩니다. 2월 4일 저녁 8시쯤에 집에 들어온 박 씨, 그 이후에 박 씨는 사라졌는데 김 씨는 그때도 집에 있었고 2월 5일 아침 9시 12분에 자신의 트럭입니다. 포터 트럭을 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동 동선이 9시 12분 일단 출발, 그리고 화성시 정남면에서 수원에 있는 세류역 쪽으로 갑니다. 세류역에 반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반정동 쪽에 9시 45분에 도착한 게 확인됩니다. CCTV에 포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낮 12시 49분쯤 화성시 정남초등학교 근처에 황구지천이라고 부르는 좀 긴 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CCTV에 찍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3시 34분입니다. 그때쯤 정남면이라는 부분의 방향에서 다시 한 번 더 찍히게 됩니다. 즉 지금 차량 자체가 총 4번이 찍힌 겁니다. 출발할 때 한 번, 그리고 반정동에서 한 번, 정남초교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정남면에서 한 번, 총 4번입니다. 근데 차량이 무언가 좀 이상한 점이 확인됩니다. 이게 조금 섬뜩한 부분이었는데 2월 5일 아침 9시 12분에 차량이 집에서 출발할 때 1톤 트럭 뒤에 좀 큰 여러 개의 어떤 상자 같은 걸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 세류역에서도 확인됩니다. 낮 12시 49분 정남초등학교 인근 황구지천에서도 그게 확인됩니다. 근데 오후 3시 34분 정남면에서 찍힌 데에서는 그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즉 낮 12시 49분부터 오후 3시 34분 사이에 상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동선이 뭔가 좀 멀어 보이고 길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차로 그냥 달아녀서 오게 되면 한 15분, 2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며, 그리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총 시간, 나갔다 들어온 시간이 6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보면 김 씨의 행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시내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 씨는 왜 박 씨를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건 상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문제죠. 경찰분들도 첫 번째 들렸던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9시 45분 제일 먼저 향한 곳이 반정동에 김 씨의 지인이 하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당시 김 씨가 왜 왔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 왜 왔냐면 우리한테 어떤 기계 맡기고 갔어요. 이상한 기계를 맡겼다. 당연히 경찰은 물어봅니다. 그 기계가 혹시 뭐였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육절기요.
육절기라는 게 높이 70cm, 무게 약 40kg 정도 되는, 여러분도 정육점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를 써는, 어떻게 보면 자를 때도 쓰고 짓누를 때도 쓰는 어쩌면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맡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계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가져갔는데 다시 그거 10일쯤에 와서 다시 가져갔어요. 일단 육절기를 여기다 왜 갖다 놨지? 9시 15분에 집에서 상자와 육절기를 챙기고 나와서 첫 번째 장소인 육절기를 뒀고, 두 번째 장소를 지나 세 번째 황구지천 쪽에서는 상자를 없앴고, 그리고 정남면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확인해본 결과 당시에 의심을 받고 있던, 조사를 받고 있던 김씨가 2월 10일 이걸 다시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리고 그걸 수원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2월 10일 날 경찰들이 찾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발견했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무언가 육절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묻어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수를 한 뒤에 바로 대검 과학수사부에 이걸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12시 49분에 왜 황구지천으로 갔을까? 당연히 경찰분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천에 갔으니까 시신을 거기다 토막을 내서 유기했나? 당시 검사는 김씨에게 물어봅니다. 왜 갔지? 그 답변은 가서 낚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황구지천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낚시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대목이었던 겁니다. 즉 김씨의 그날의 행적은 육절기라는 문제, 상자라는 문제, 그리고 자꾸 그걸 버리려 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문제가 낍니다. 즉 심증은 점점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저희는 김씨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의심이 많이 가시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박씨가 있어야 될 집안의 흔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2015년 2월 8일 오후 6시에 감식반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을 감식을 좀 하겠다. 근데 김씨가 하루만 있다 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해서 당시 경찰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이었던 2월 9일 오후 6시에 집안에 감식을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시간 전이었던 2시 49분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씨가 거주하던 별채가 불이 납니다. 당시에 불을 진압을 하고 김씨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전기가 합선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동했던 소방당국은 확인해본 결과 여기에 인화성 물질이 확인된다. 즉 뭔가 스파크가 터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니라 바닥 쪽 그리고 뭔가 벽 쪽에 기름 같은 게 뿌려져 있고 발화점이 거기다. 녹아내는 게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즉 본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불을 안 질렀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가는 건 당연히 모든 증거를 지웠다라는 거죠. 의심이 갑니다. 만약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집, 거기가 아닌 바로 별채였던 김씨의 집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 라는 추측이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쯤 육절기의 감식 결과가 발표됩니다. 육절기에는 신체 조직이 총 93점이 확인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모든 게 피 혹은 인간의 신체 조직입니다. 육절기에서 떨어나왔던 이물질은 피해자의 근섬유도 있었고 더불어 피부, 뼈, 지방, 그리고 채모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하지만 시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목격자도 없습니다. 사체 아예 사라진 상태죠.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의심은 가는데 여기에 사라진 박씨의 DNA도 다 확인됐고 이걸 버렸다는 것까지 확인되지만 죽였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 없던 거죠. 분명 재판에 기소를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살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해서 당시에 경찰분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건물 방화라는 죄만 덮어 씌우고 일단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건물 방화 혐의가 있죠.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말입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다른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대검찰청 뒤에 아마 NDFC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대검찰청에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불리는 팀이 투입이 됩니다. 정밀 문서 감정, 영상 분석, 그리고 DNA까지 전부 조사하는 검찰청 분석팀입니다. 이 검찰청 분석팀은 이 안에 투입이 된 뒤에 혹시 정말 증거가 없을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집, 김씨가 살던 집이 범행 현장 같은데, 그래서 태운 것 같은데 불에 다 탔다고 해서 과연 흔적이 안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시작하며 이 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찾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화장실 밑에 있는 배수관이 확인된 겁니다. 배수관은 타지 않았을 거다. 분명 여기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불을 저지른 거라면 시신에 대한 흔적이 어떻게 보면 배수관으로 넘어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해서 유족들의 동의를 받고 굴삭기를 갖고 와 배수관을 들춰냅니다. 바로 잡자마자 대검 과학수사부로 옮겨서 조직검사, 항원 항체 반응 검사,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함께 조회를 해봅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피해자의 혈흔과 DNA, 즉 박씨의 것이 검출이 됩니다. 즉 범행 현장이 화장실로 결정이 난 겁니다. 김씨가 사는 화장실.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혈흔에 대한 부분이 그 밑으로 전부 씻겨 내려간 상황. 그 겉에만 다 불을 저질러서 태운 상태. 이게 첫 번째 증거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후 박 씨는 나온 적이 없다. 박 씨는 그 안에 있었다. 사망한 장소는 김 씨의 집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트럭입니다. 피고인의 트럭은 분명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상자 같은 게 움직여졌습니다. 느낌상 아마도 상자를 실었던 뒷좌석이 어떻게 혈흔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4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차량 뒤를 전부 크라임 라이트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광원을 이용해서 찾는 건데 이 안에다 전부 천막을 쳐놓고 밀실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타액, 혈흔, 정액 같은 게 확인됩니다. 3시간 동안의 검색 결과 이 안에서 혈흔이 확인됩니다. 즉 상자에서 나왔던 혈흔이 차에 묻어있는 아주 미세한 증거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미세 혈흔을 확인해 본 결과 DNA 및 혈흔은 전부 박씨 걸로 확인됩니다. 즉 CCTV에서 상자를 실었는데 그 상자에 실었을 때 나왔던 혈흔, 그 상자가 꼭 박씨가 아니더라도 피를 흘리고 있던 박씨는 이 차량 뒤에 분명히 탑승을 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 보셨던 6절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 김씨의 컴퓨터입니다.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살인이 이루어지기 전 6절기를 검색한 기록, 그리고 밑찍이라고 뭔가 이렇게 짜는 듯한, 이것도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해부학 동영상, 해부도, 해부 방법, 이런 것들 검색한 기록이 나옵니다. 더불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 음란물에 관련된 것도 다수 본 기록과 그 일부를 저장해 놓은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폴더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갖고 있었던 거죠. 즉 지금까지 말한 이 결과들이 다 종합적으로 5가지가 엮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흔적들을 또 찾게 됩니다. 실종 8일 전 검색을 했고 실종 4일 전 1월 30일 날 6절기를 구입한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6절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톱이 확인이 안 됐는데 차량이 움직인 동선을 판단해 본 결과 2월 11일
의왕시에 있는 청계산에다가 톱을 버린 게 확인돼서 그걸 또 수거해 옵니다. 그 안에서 혈흔 및 그리고 똑같이 DNA가 모두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황 증거는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였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죽였을까? 시신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졌던 문제도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시신이 없는데도 살인죄를 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죠. 1심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김 씨는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왜 묻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아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차 안에 넣은 것도 나는 거기다 시신을 넣은 게 아니다. 난 다른 걸 넣은 거고 어떤 사람이 내 차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이동시킨 거면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며 계속적으로 발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범행 동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범행 동기가 여러분은 뭐라고 사실 생각하십니까? 경찰과 검찰도 똑같이 생각했던 건 이들은 15년간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와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조회를 해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새들어 살고 있었던 김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박 씨죠. 박 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끔씩 집에 가서 수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호감이 점점 생겼던 거죠. 2014년 9월 남편이 숨진 뒤에는 김 씨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던 겁니다. 자기가 커피를 갖다 주거나 온열기 같은 걸 만들어서 갖다 주거나 이렇게 됐던 거죠. 자신의 애정 행세를 좀 많이 부각을 했던 겁니다. 주변인들 다 알 만큼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숨진 박 씨는 뭔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종되기 한 달 전이었던 2015년 1월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다른 세입자가 여기 들어올 거니까 이제 그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둘 사이의 통화도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문자 같은 게 확인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선물했던 온열기도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끼게 되는데 당시 박 씨는 가지고 있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반면 김 씨는 당시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경제적 상황이 되게 어려웠던 거였죠. 김 씨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 사이 정확히는 한 명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심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면 재정적인 게 좀 나아질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닐까라고 동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하진 않지만 말이죠. 끝까지 죽이진 않았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발뺌을 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 김 씨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즉, 분명 범행에 대한 동기, 그리고 범행을 진짜 저질렀을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겁니다. CCTV를 봐도 이 집에 당시에는 둘만 있었으며 그리고 살인당한 장소가 김 씨의 집으로 확인되었고 김 씨의 차 뒤에서 혈흔이 묻어졌고 김 씨가 육절기를 구매했고 김 씨가 육절기를 버렸고 김 씨가 육절기에 톱날을 버렸고 거짓말을 했고 모든 정황상 죽인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해서 처음엔 방화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기소됐다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까지 모두 들어가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당연히 항소합니다.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에 한 가지 남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땐 김 씨의 집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그 뒤에 기계를 썼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한 건지 사망을 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망해 있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전부터 검색을 했고 도구를 샀기 때문에 계획범죄로 처리가 돼서 이런 부분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망한 사람한테 한 건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양반은 지금도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유족에게 돌아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시신은 일부 살점과 일부 흔적뿐입니다. 분명 추측컨대 황구지천의 나머지를 다 버렸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황구지천에 3시간씩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시신을 되게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을 한 뒤에 그 모든 시신을 물속에다가 뿌렸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되지 않았었을까? 재판부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고 확인했던 겁니다. 설마 살아있는 사람을? 물론 사망할 사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무기징역이 타당한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2015년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 김원 사건 파일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